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달 중 다자회의를 계기로 최소 30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이 순방을 앞두고 가진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세안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 맞습니다. 순방길에 네, 오릅니다. 네, 네.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희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의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아세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그런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지역 개념. 예.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 개념이 대세이거든요. 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역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입니다. 예. 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전 세계 GDP의 한 3분의 1 정도로 책임지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의 중산층 3분의 1 정도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그런 추세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은 또 탈중국 추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줄여 나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설명하고 그리고 또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수행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외교라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순방을 앞두고 AP와 인터뷰도 했어요. 그 네네. 내용을 좀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한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공감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핵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국제사회가 그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네네. 비핵화에 반대를 한다면은 결국 국제사회가 이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한다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그런 입장을 이번 정상 회의 네. 연설 자리에서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북한이 끼치고 있는 안보 폐해는 핵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온갖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 자산을 탈취하고 온갖 해킹을 통해서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최근 들어서 사이버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에 예. 큰 관심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또 연설을 통해서 밝힌다면은 많은 공감을 유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사이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암호화폐 불법 행위라든지 비핵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좀 냈어요. 네.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지금 리창 총리가 맞습니다. 참석한다라는 소식들이 네. 전해지고 있는데 네. 뭐 아직 만날지 확실하지 않지만 네.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이런 중국의 역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하고 좀 격차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관해서 중국 예. 역할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었죠. 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교역 중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거의 한 95%에 육박하고요. 예. 정치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강화가 되면서 북한은 너무 감싸고 돌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중국 역할론을 제기를 하더라도 지금 마이 동풍인 상황인데 이번에 뭐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뭐 앉아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전히 사이드라인에서 잠시 만나가지고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러한 의견을 리창 총리에게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도 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하잖아요. 네네.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정상 다 참석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G20에까지도 참석을 네,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세안 관련된 정상회의의 경우에는요. 네. 중국은 국가 주석을 보내지 않고 총리를 늘 보냈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리창 총리가 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G20의 경우에는 국가 주석이 늘 참석을 했었죠. 네. 미국의 경우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대통령이 올 때도 있었고 부통령이 올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것 같고요. 네. G20는 이제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정상 회담을 좀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11월일 겁니다. 아마 아페크라고 예. 해서 아시아 태평양 뭐 경제 협의체 회의가 미국에서 개최가 돼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바이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드시 방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너무 또 크게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안보가 결국 경제와도 연관된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네. 전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대세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초반에 좀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인도, 아세안 이쪽 시장이 우리나라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중국 추세가 발생하면서 이들 국가의 위치가 점점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안시장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역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갖춰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 협력을 강화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인도와의 협력, 뭐 경제 협력까지 포함해서 인도와의 협력이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인도와의 경제 협력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인도란 나라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제도도 한국과 많이 다르고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도 한국과 너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면은 문이 열릴 수 있고요.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탈중국은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시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인도의 중요성, 경제적인 중요성, 전략적인 중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성장, 특히 인도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견제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불참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에는 늘 참석을 해왔었는데 네. 오지 않으니까 조금 의문 부호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기시다 총리 그리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미국과 일본과 인도의 정상들과 좀 이 마주치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는 추측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요. 근데 뭐 물론 맞습니다. 껄끄럽죠. 이들 정상과 뭐 바이든 대통령, 미국과는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네. 일본은 사실 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때문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고 인도도 사실 지난 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만났었을 때는 국경 문제를 잘 해결하자라는 합의를 봤어요. 근데 네. 최근에 중국이 새로운 지도를 내놨는데 거기에 네. 보니까 저 영토 분쟁 지역에다 다 중국 영토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라 좀 일정상 너무 빡빡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을 네네. 마치고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문제가 산적하고 경제 문제가 지금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뭔가 국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하고 더 공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외교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거르자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로 이제 향할 것이다라는 네. 이제 보도가 나와요. 가서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 같다고 하는데 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예, 그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 거래가 시급한 상황이고 10월에 푸틴의 방북설이 있었는데 네네. 마침 뭐 9월에 지금 러시아에서 동방 포럼이라는 것이 개최가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동방 포럼에 참석한 전력도 있고 그래서 이참에 뭐 러시아를 방문해서 네. 양자 회담을 개최한 다음에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도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방러를 한다면은요, 예. 9월에 무기 거래는 정말 가시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의 뭐 공개리에 이제 무기 거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월, 10월 두 번 다 만날 수도 있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사실 이 무기 거래에 관련된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국제사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효성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뭐 가장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들의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인데 사실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정책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강력한 국제 제재를 부과해야 될 터인데 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맞는 국가, 유사 입장국이라 그러죠. 이런 건 정말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그들만의 제재를 다시 또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제재를 더 강력하게 실행을 하는 것, 뭐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교적으로 계속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 이 불법성을 갖다가 계속 방조하는 어떤 외교적인 대응도 필요한데요. 뭐 이 정도가 거의 뭐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했을 것이다 정도였는데 이제 국정원이 이제 발을 켰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이 좀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연합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이런 삼국 연합 훈련을 하려면요. 어느 국가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훈련을 조직화할 수 있는 의지가,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런 북중러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러시아가 과연 능력이 있는지 일단 지금 전쟁 중입니다. 뭐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러시아의 무슨 중요한 무기를 전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군사훈련을 앞장서서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물론 능력이 있는데 과연 정치적인 의지가 있을까 이런 훈련을 조직화할 수. 왜냐하면 북중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하지만 너무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밀착하고 또 북한과 밀착하는 모습은 썩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중국이란 나라는 조금 러시아와 북한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군사적으로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북한과 러시아와 이 삼국이 그렇다면은 조금 뭔가 역작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들 삼국이
연대를 강화하면서 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냐면은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역작용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훈련이 조직화된다면은 지금 단계에서 삼국의 연합훈련은 상당히 좀 상징적인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뭐 위협적인 그런 훈련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뭐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디서 언제쯤 이게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인근 바다에서 뭐 해상 훈련을 같이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한국의 카디즈 그렇죠. 예. 방공 영역을 침범한 적도 있고 해서 삼국이 공중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예상으로는 일단 그런 훈련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위협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와 이것 봐라 정말 놀랍구나 그런 훈련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이 관계가 굉장히 좀 밀착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의존을 그동안 거의 100% 해왔던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조금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가장 중요한 뒷배로서 정말 뒤를 봐줄 수 있는 국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예.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실망시킨 적이 꽤 있거든요. 북한 비핵화에 조금 뭐 성의를 보인 적도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놓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 가장 실질적으로 북한이 필요한 군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 물론 이제 북한이 필요한 무기 지원이라는 것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를 받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러시아는 지금 북한의 실탄, 포탄과 총탄이 절실한 상황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북한은 지금 식량 지원과 그리고 핵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단기적인 이익은 중국과 북한보다는 조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단기적인 이익이 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